네, 오늘 고성우 칼럼 이제는 문화 헤게몬이다. 예, 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문제의식을 던지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칼럼입니다. 제가 이 정치평론 방송 생활을 한 지가 뭐 한 40년 가까이 돼 옵니다. 이 40년 정도 되는 이 방송 활동, 정치평론 활동을 통해서 제가 가장 이 모욕적으로 들었던 말들 있잖아요. 제가 도저히 용납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던 부분은 어떤 대목이냐면요. 방송사에서 저한테 이 용어는 쓰지 마시고 요렇게 쓰세요라고 할 때예요. 사실 이 작가가 저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 난감한 표정으로 곤혹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방송사 사정이 이래서요. 막 그러면서 막 읍수하듯이 부탁을 해요. 감히 지시하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부탁합니다. 박사님 저 제발 이 좌우라는 단어는 좀 보수 진보로 바꿔서 써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그 작가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방송사가 그렇게 지시하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제가 모욕적으로 들었냐? 정치평론은요, 정치의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성국의 정치평론은 고성국의 정치 해석이고, 이것은 고성국의 해석이 담긴 용어로 표현이 돼야 제대로 된 평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자유우파와 종북주사파, 이렇게 이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용어를 사용해서 평론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우파와 종북주사파 이 두 세력으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그게 정치평론가인 저의 해석이고, 저의 해석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일물일어설이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의 물건에는 딱 하나의 단어밖에 없다. 그 가장 적확한 그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평론가의 일이고 작가의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자유파와 종북 주사파로 규정을 해야 지금의 정치 현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방송사에 지것들이 뭐라고 감히 평론하는 사람한테 자유파는 보수로 표현하고 종북 주사파는 진보로 표현해달라? 사실 제가 TV조선하고 제일 갈등을 많이 겪었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냥 뭐 그 용어가 뭐 중요합니까? 뜻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가. 왜? 용어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도 생각이 있고 저도 생각이 있잖아요. 이 생각을 담는 그릇이 용어거든요. 아니 뭐 세모병에 담나 네모병에 담나 물이면 다 똑같은 물이면 되지. 뭐 어디 담으면 뭐가 뭐 안 그렇다니까요. 빨간색 그 유리병에 담으면 빨간 물이 되는 거고, 파란색 유리병에 담으면 파란색 물이 되는 거예요. 물 자체는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보여지는 수많은 대중들한테는 빨간 병 안에 있는 물도 파란 병 안에 있는 물도 같은 물이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빨간 병 안에 있는 물은 빨간색 물로 보이고 파란 병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파란색 물로 보인다니까. 어떻게 보이는가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내 말을 어떻게 사람들이 대중이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평론가나 작가는 일물일어설,
그 하나의 사물에는 딱 적합한 하나의 단어만이 있다. 그걸 찾아낼 때까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것들 마음대로 자유파를 보수로 표현해라. 종북주사파를 진보로 표현해라. 이거야말로 평론가 알기를 개돼지로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욕감을 느끼고 저항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는 진보한다. 어느 쪽 표현이 더 멋있게 들려요? 같은 말이에요. 발전이나 진보나. 그런데 역사는 진보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이게 용어로 따지면 발전한다, 디벨롭 한다는 것과 진보한다, 프로그레스 한다는 거는 학술적 용어로도 프로그레스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더 그 뉘앙스와 그 컨텍스트가 이 프로그레스에 더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진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성을 담고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저 종북주사파들이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 이 종북주사파의 그 시커먼 추악한 모습을 진보라고 하는 긍정성이 가득한 이 멋진 용어로 이걸 위장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파와 종북주사파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로 표현해라.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저것들이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 거예요. 방송사가 그 종북주사파들에 끌려다녀서 우리 패널들한테 그걸 강요하고 있는 거라고요. 반면에 보수는 원래 뜻은 그렇지가 않았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한국 정치의 격변 과정에서 낡고 구태의연하고 곰팡내나고 뭐 이런 개념들로 오염이 돼버렸잖아요. 자, 이 용어 하나가 갖는 이 이념 전쟁의 그 치열한 그 양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용어 하나를 사용하겠다, 사용하지 말라 가지고서 제가 방송을 결국 그만두게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전쟁의 현장입니다. 이게 문화전쟁이라고요. 프레임 하잖아요. 프레임. 당장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거 해봐도 돼요. 자, 여러분들 눈 좀 감아보세요. 10초만. 제가 10가지 셀게요. 이 10초 동안에 근데 다른 건 다 하셔도 좋은데 제발 코끼리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네, 10초 됐어요. 코끼리 진짜 생각 안 하신 분 계세요?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안 할수록 코끼리가 생각나죠. 이게 프레임이에요. 코끼리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프레임을 딱 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코끼리의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불교에서 명상을 하고 이 화두를 붙잡고 하는 거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화두라고 하는 또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이 프레임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프레임 잡념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화두조차 없어졌을 때에 이제 해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기 때문에 용어가 갖는 힘만큼이나 프레임이라는 힘이 강하고, 그러니까 어떤 자가 처음 슬그머니 한번 툭 던진 프레임 때문에 전 세상이 그 프레임 속에서 아우성치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런 프레임 툭 던져놓으면 결국은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 자유파가 서로 치고받고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프레임 전쟁이 종북주사파들은 윤석열 심판 프레임을 던져놓은 상태고,
우리 자유우파는 586 심판론 프레임을 던져놓은 상태예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 586 프레임이 다소 우세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자유우파가 오랜만에 프레임 전쟁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반가운 얘기도 됩니다. 자, 용어와 프레임, 이게 문화전쟁입니다. 건국전쟁이라는 한 편의 영화와 서울의 봄이라는 또 다른 한 편의 영화 간의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용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전쟁의 현장입니다. 제가 이 진지전, 기동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진지전의 핵심은 문화 헤게모니 쟁탈입니다. 우리가 진지를 구축하는 것은 그 진지가 발휘하는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럼 이 문화 헤게모니 전쟁의 가장 첨예한 이 영역이 어디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어의 영역이에요. 언어의 영역이에요. 언어는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글이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누가 그걸 알아듣습니까? 텔레파시 말고. 그러니까 문화전쟁의 핵심은 사상전쟁이고 사상전쟁의 수단은 말과 글이에요. 그 말과 글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문화 헤게모니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주사파들은 언어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종북주사파가 아니라 진보라고 진원보라는 언어를 오염시키고 자유파가 아니라 보수라고 뒤집어 씌워서 보수라는 단어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식민지 시대 때 일제가 왜 우리나라 말과 글을 못 쓰게 했을까요? 언어 헤게모니, 문화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거라서 무작정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 문화적 독립이라고 하는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문경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만두는데 그만두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 문경의 당시의 초등학교에 일본인 교사와 박정희 대통령 같은 한국인, 조선인 교사가 함께 근무를 했는데 일본군 교사는 칼 차고 다니면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헌병처럼.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말, 우리글 못 쓰게 했단 말이에요. 글은 안 쓰면 돼요. 의식적으로. 말은 장난치다가 갑자기 넘어지다가 우리말 그냥 나오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학생 둘이가 그냥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말로 얘기하는 것을 들킨 거예요. 그래서 처벌받았어요. 그걸 항의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결국 학교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군관학교로 가죠. 이 말과 글을 찾기 위한 우리 선조들, 독립운동가들의 그 처연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 독립운동사의 일대 사건으로 터졌던 것이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이에요. 조선어학회 사건. 이게 1942년에 터진 사건인데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우리말 지키기, 우리 글 지키기라고 하는 이 운동이 벌어진 것은 3.1운동 직후부터입니다. 1921년에 조선어학회로 조선어 연구회가 이제 발족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10년 지나서 1929년에는 조선어 사전 편찬회로 조직됐습니다. 사전 편찬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선어. 이 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그 일대 사상 사조를 집대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세기 계몽주의자들이 백과사전을 집필하면서 백과전서파가 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혼자 독학으로 한영사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마지막 수업에 나오는 바로 그런 장면 드리는 거예요.
3.1운동 후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어 연구회를 결성해서 20년 가까이 민족정신 수호를 위한 문화투쟁을 해요. 하는데 일제가 그걸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이 조선어 사전 편찬 사업을 했던 일군의 이 문화 독립운동가들을 일망타진을 하려고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그게 1942년에 발생하는데 이때 33명이 건거가 돼서 그중에 2명은 옥중에서 사망합니다. 순국해요. 최연배 선생, 이희승 선생 같은 분들이 이때 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요. 정인섭 선생, 이병기 선생, 이은상 선생, 안호상 선생, 안재웅 선생. 고유 언어는 민족의식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조선어학회 사전 편찬은 민족정신, 조선민족정신을 유지하는 민족운동입니다. 이게 일제 재판소의 판결문이에요.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일제가 가장 무서운 독립운동으로 조선어 지키는 이 일군의 지식인들을 지목하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우리가 일제 때 일본 이 침략주의자들로부터 우리말과 글을 뺏기고 오염당했어요. 1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말을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서 완전히 오염시켜 놓은 데 이어서 종북주사파들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언어를 끊임없이 오염시키고 있어요. 프레임을, 종북주사파 프레임을 작동시켜서 우리 말과 글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40년 정치 평론을 방송을 통해서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때가 바로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용어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자들이. 거기에 저항하다가 결국 내가 잘렸다. 그만뒀다. 지금도 저 종북주사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서, 그것도 자신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새로운 용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그 용어를 통해서, 말과 글을 통해서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 여기에 어떻게 저항할 것이냐, 여기에 어떻게 대항해서 우리의 자유파의 용어로, 자유파의 프레임으로 반격해서 카운터 헤게모니, 카운터 문화 헤게모니를 다시 되찾을 것이냐. 이것이 지금 우리 자유파에게 맡겨진 매우 중요한 사활적 문제인 것이다. 이 점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문제의식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를 위한 위대한 여정 위에 서 있다. 제가 어제 그 강남, 여의도 강남 수목원교회죠. 거기서 우리 목회자 분들하고 총선과 관련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지난 300년간의 세계사가 이 자유주의라는 추세 속에서 움직여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300년이 아니구나. 적어도 지난 700년간의 인류 역사가 이 자유라고 하는 인류 보편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구나, 이렇게 제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700년간의 인류의 역사, 그 인류의 역사, 지난 700년간 있었던 주요한 인류의 역사, 그러면 르네상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혁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14세기 피렌체에서부터 시작된 이 르네상스, 그리고 루터 켈빈을 통해서
치열하게 전개된 종교개혁, 그리고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마침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근대 국가가 성립된 수백 년간에 걸친 시민혁명, 이것이 지난 700여 년 동안 우리 인류 역사를 움직여온 힘입니다. 인류의 발전과 진보를 이끌어온 사건들인데, 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과 시민혁명, 이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700여 년간의 인류 역사는 자유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걸어온 역사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그 위에 서 있다. 또 지난 700년간의 이 자유를 향한 여정에 정말로 위대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이야말로 자유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가 이루어낸 위대한 성취였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자유가 확장되어가는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아직도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통일 부분이 이번에 강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이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속에서 자유의 연장선으로 통일을 이해해야 비로소 그 본래의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말하고자 싶었던 그 메시지가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1절 기념사에서 통일을 강조한 것은 자유라고 하는 보편가치의 확산으로서의 통일로 통일의 성격을 확실하게 규정지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어떤 획을 긋는 메시지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유라는 보편가치가 확산되어서 김정은 집단들한테 불법적으로 강점되어 있는 북한 지역까지, 북한 주민들한테까지 이 자유라는 보편가치가 확산되는 것,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3.1절에서 통일을 강조한 맥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서 완결되는 것이다. 3.1운동은 자유 통일로서 완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유와 인권, 이 보편 가치를 한 번 더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으로서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선언되어 있는 자유민주 질서로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현 시점에 맞춰서 강조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북 주사파의 연방제 통일, 3단계 통일하고도 완전히 획을 달리하는 것이다. 종북 주사파는 일국가 이체제를 의미하는 연방제 통일을 가장 좋은 통일로 주장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일국가 이체제. 국가는, 나라는 이름을 하나로 할 수 있지만 체제는 두 개의 체제를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 체제를 인정해야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통일이에요? 진정한 통일은 자유라는 보편 가치가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김정은 독재 정권을 지상에서 척결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이게 윤석열의 통일관이고 우리 자유파의 통일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3.1절 기념사에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한다는 주도성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통일이 어느 날 올 것입니다. 기다립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 주도적으로 보편 가치인 자유를 북한으로 확장시킴으로써 통일을 만들어냅시다 라고 하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핵심은 주도적으로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내자. 세 번째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접근하고 그 북한 주민을 우리가 책임지고 포용하는 자유의 확장으로서의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의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과 그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의 피해를 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명확하게 구별해내고 비록 완전한 자유의 확장으로 해서의 통일 이전에라도 북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고 폭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연장선에서 북한의 폭정을 피해서 목숨 걸고 탈출하는 탈북민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과는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뜻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3.1절 기념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의 확장으로서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것은 지난 700여 년의 인류 역사의 핵심 화두였고 가장 핵심적인 보편 가치인 자유, 이 자유를 한반도의 현실 속에 적용해서 이 자유를 통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데까지 밀고 나간 그런 중요한 이념적 역사적 선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통 대통령의 기념사 그러면 그냥 의례적인 말로만 돼 있어서 그냥 이른바 핵심 야마, 언론이 전하는 굵은 제목 한두 개 읽고 그냥 넘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 정수를 뽑아내서 이걸 기념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검찰총장 취임사에서부터 대통령 취임사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3.1절 기념사에 이르기까지 그 점에서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지난 700여 년의 인류사를 움직여온 자유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위에 아직 우리가 서 있다. 자유를 위한 위대한 여정은 한반도 전체의 자유통일을 통해서 비로소 완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이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정신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널리 퍼뜨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성국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일상 대화는 맥락이지만 선거는 단어다.
제가 지난 주말 만나고 온 성일종 의원이 서산 태안 지역인데 서산 지역에 장학재단에 장학금 전달식을 하면서 이제 기업을 크게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 기업에서 이게 장학금을 조성해서 그 지역 청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왔어요. 그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격려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미국이 일본을 무력으로 굴복시켰을 때 일본의 청년 5명이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오겠다 그러면서 장학금을 요청했는데 이게 장학금 수여식 장이라서 아마 장학금 사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장학금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재정국장이 일본의 재정국장이 금고문을 일부러 열어둔 채 나갔고 이 청년들은 금고에 있던 금괴를 가지고 영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왔다. 그러니까 도둑질이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정부 국장이 가져가라고 문 열어준 거다. 이렇게라도 해서 말하자면 이른바 도둑질이라도 해서 가서 배웠고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됐다. 주역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다 그러면서 그 안중근 의사가 격살한 그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한반도에는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불행한 역사를 만든 사람이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쨌든 인재로 키웠다. 그러니까 이 장학금 수여 장이라 이런 장학금과 관련된 일화를 성일종 의원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잽싸게 페북에다가 올렸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잘 키운 인재 하고 국민의힘 성일종. 마치 성일종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를 잘 키운 인재라고 칭찬한 것처럼 이렇게 글을 딱 올리면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이러면서 입조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성일종 엄청 억울할 겁니다. 아니 내가 얘기한 맥락을 봐. 전후 맥락을 좀 봐. 내가 언제 이토 히로부미를 칭찬했어. 이렇게라도 해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 아니야. 자, 그렇죠? 그런데 성일종이 억울한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일종이 어떤 맥락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얘기하게 됐는지는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이가 또 종북주사파가 사악하게 야 성일종이가 이토 히로부미를 칭찬했어 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맥락을 전후 맥락을 다 살펴서 이렇고 이래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고 또 그런 설명을 저 국민들 종북주사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고 당연히 이자들이 마구 떠들고 다닐 겁니다. 야 국민의힘은 말이야 이토 히로부미까지 칭찬하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말에 뭐 거의 주어 생략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다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선거는 맥락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어 하나로 이해하는 거예요. 특히 종북주사파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멋진 스토리를 가지고 맥락적인 이해를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중에 단어 한두 개를 딱 골라내가지고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로 이 말조심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말조심하자고 해서 말조심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주문하겠어요. 우리 자유파 진영의 후보들은 좀 다 적어도 다른 논평은 안 들어도 좋으니까 이 논평만큼은 좀 다들 후보들이 한 번씩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입은 닫고 몸은 낮춘다. 이게 선거를 뛰는 후보의 철칙입니다. 후보가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선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입은 닫고 몸은 낮춰라. 정말 어쩔 수 없이 몇 마디 해야 될 때는 최대한 짧게 해라. 최대한 짧게 해라. 제가 저는 주례나 무슨 행사에 이런 거를 거의 안 하는데요. 저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그런 자리에서 무슨 도덕적인 얘기, 설교 이런 거를 할 주제가 못 된다 생각해서 안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인연으로 딱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주례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박수 엄청 받았어요. 내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례사를 2분 만에 끝냈더니 박수를 그렇게 치시더라고. 막 환호까지 지르시더라고. 작년 일인데요. 작년에 호국 보훈의 달 짜장면 봉사로 제가 7곡 내려갔잖아요. 그때 이철우 경북도지사하고 지역의 정의용 의원하고 군수하고 여러 유지들이 나왔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마이크 잡고 인사했어요. 근데 제일 박수 많이 받은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칠곡 군의회 의장입니다. 이분이 박수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분이 나와서 마이크를 딱 잡더니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큰 절을 한번 하고 그냥 내려갔거든요. 박수 엄청 나오더라고요. 예, 국민의힘 후보 여러분, 자유파 후보 여러분, 당 지도부 여러분, 제발 선거 때, 지금부터 선거 끝날 때까지는 입은 닫고 몸을 낮춥시다. 꼭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야말로 30초 이내, 1분 이내에 하세요. 그냥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큰절 한번 하는 걸로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말을 안 하면 실수가 없죠. 말을 줄이면 실수가 줄죠. 두 번째, 제발 무슨 사례니 무슨 스토리 같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맥락적으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상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선거 때는 그런 사례 들어줄 사람 없어요. 사례, 스토리 이런 얘기 갖고 장황하게 떠들면 사람들 떠납니다. 그러니 그게 어떤 자리든 지금부터는 선거다 생각하고 사례, 스토리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단어 몇 개만 가지고 가시라고. 셋째, 이번에 송일정 의원처럼 공격을 받으면 즉각 반박하세요. 즉각 해명하고 반박하라고. 그래야 당이 나서서 같이 싸워줘요. 예전에는 터무니없는 공격을 받으면 내가 그걸 반박을 하면 더 일이 커진다고 생각해서 그냥 무대응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대응을 해서 터무니없는 공격을 무력화시킨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SNS 시대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대응하면은 옳다구나 하고 더 기세 좋게 온통 SNS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완전히 기정사실화하고 사람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공격받으면 즉각 반박하라. 그래야 당에서도 같이 싸워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후보 정도 되면 방송에 나가서는 실수 안 해요. 조심하니까. 실수는 어디서 나오냐? 방송이 아니고
공식 연설이 아닌 이런 자리에서 실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자리도 지금 SNS 시대라는 거 모르세요? 다 방송이야. 모든 곳에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루에 마이크를 20번 잡으면 20번 생방송한다 생각하고 마이크를 잡으라는 거예요. 20번 생방송한다 생각하고 대중 앞에 쓰라고요. 최대한 짧게. 그리고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몇 가지 여러분들의 행동 원칙을 가지고 해야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나와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냥 실수하자 구호만으로는 안 되는 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제시한 몇 가지 원칙을 여러분들 선거 끝날 때까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직접 주재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데 이 의료 사태와 관련돼서 차제에 전반적인 의료 개혁의 문제로 좀 고민을 심화시키자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지금 의료 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가적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 이런 현상이야말로 의사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GDP는 116배로 늘었다. 국민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다. 그런데 그동안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의사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서 의사 증가는 매우 미미했다. 그래서 지금의 의사 부족 사태가 누적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 의사하고 변호사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1977년과 2024년을 비교하는 겁니다. 연간 변호사 숫자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의료계 주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론이 계속됐습니다. 전체 의사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 이게 의료계 주장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GDP 116배, 국민 의료비 511배 증가할 때 의사수는 7배에 그쳤다. 그러니 의사가 부족한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계가 왜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했어요. 늘 증원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이 주장을 의료계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한 학년의 평균 정원이 다른 나라가 비교해 보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우리는 77명에 불과하다. 말하자면 독일이나 영국은 과밀이고 우리는 과소다. 교육의 질 저하를 얘기하려면 독일이나 영국에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의대 증원 규모를 의료계에서는 지금 이 수준에서 늘릴 수 있는 건 350명이 적당하다. 또는 500명이 상한이다. 이런 주장을 그동안 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이번에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아 보니까 당초에 조사할 때는 2,200, 2,300명, 2,700, 800명 요 선이었는데 이번에 막상 받아보니까 3,401명이 나왔다. 이거 뭐라고 설명할 거냐. 그러면서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주장 자체가 틀렸다. 울산 의대를 예로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학생 총원이 240명인데 울산 의대는 수련병원이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학생 총원이 240명인데 전임 교원은 650명. 그러면 교수 1인당 0.3명 정도의 학생밖에는 배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균관 의대는 삼성 서울병원이 이제 주 수련병원이죠. 성균관 의대 학생 총원이 240명, 전임 교원은 490명. 그러니까 교원 1인당 가르칠 학생 수가 0.4명이나 0.5명 밖에 불고 안 된다. 그런데 법적으로 의대 교수 1명당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정원 숫자는 법정 정원 숫자는 8명으로 돼 있다. 8명까지 가르칠 수 있는데 실제로는 0.4명, 0.5명밖에 안 가르치면서 학생 좀 늘리자 그러는데 당장 의료 교육의 질 저하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현재 의대 평균 1.6명에 불과해서 전임 교수의 숫자가 아주 넉넉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며칠 전에 칼럼에서 제기한 문제들까지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야 한다. 지금 전공의가 지금 단체 행동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전공의는 학생이에요. 전문의, 전공의 과정을 끝낸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구조를 바꿔나가자. 또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 그걸 제가 PA라고 설명을 한참 드렸죠.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근본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 네, 제가 이번 의료 사태를 계기로 아예 의료개혁 전반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PA 제도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구조를 바꾸자든지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중대본회의에서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이 진료 지원 간호사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사석에서는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합니다. 갓 의사 자격증을 딴, 의사 면허를 딴 젊은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길까? 아니면 의사 면허는 없지만 10년 이상 수술실에 지원 업무를 한 PA, 숙련 간호사한테 내 몸을 맡길까? 나 같으면 간호사한테 맡기겠다. 면허증 따는 데 필요한 라이센스 지식보다는 10년간의 임상 경험이 내 목숨에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어제 사적에서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 PA 간호사, PA 제도의 도입을 제가 강조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발상을 확 전환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빅5 병원. 여기는 서울 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 성모병원 아닙니까? 중증 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경증 환자는 얼마든지 감당 가능한 다른 병원들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진료,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전반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개혁과 개편이 필요하다. 저는 어제 중대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전면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시사를 던진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평가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4.10 총선 이제 시작이다. 공천 잘한다.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32. 뭐 이건 객관적인 팩트고 차이가 더 벌어져야 되는데 안 벌어진 게 좀 이상하다 할 정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8%포인트 이상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바깥을 벗어나서 앞서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37, 민주당 29, 8% 차이죠. 그런데 조국당이 7%예요. 민주 29와 조국 7을 합치면 36이 되잖아요. 국힘 37, 민주 조국당 36. 이건 다시 출발선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승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이 경제학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맛있는 음식도 처음 먹었을 때의 그 충격적인 맛있음, 이게 두 번째 먹으면 좀 덜해지고 세 번째 먹으면 점점 더 덜해진다는 거예요. 효용은 체감되지만 이 체감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말부터 무려 석 달 가까이를 한동훈 현상, 한동훈 충격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위력적이지만 그 한계 효용은 계속 체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만물의 법칙이기 때문에 한동훈 지지자들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한동훈은 여전히 이번 총선의 아이콘이지만 그러나 한동훈의 충격은 석 달 전보다는 그 체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남은 한 달간의 선거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새로운 이 충격적 임팩트 있는 뭔가가 더 필요해요. 그게 비례대표일 수도 있고 선대위원장 영입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껏 보지 못한 한동훈식 선거 캠페인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뭔가가 더 추가로 기획이 필요하다.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또 정반대되는 것이긴 하지만 저 이재명이는 워낙 저런 수준이기 때문에 워낙 저런 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폐륜적인 짓을 계속 저질러도 그 폐륜으로 인한 충격 또한 체감도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아니 뭐 원래 그런 자인데 뭐 저런 거 한두 번 보냐. 그런데다가 지금 저 꼼수 야합정당에 더해서 조국당이 나타나서 이게 다 함께 이재명 똘마니로 있으면 이 정도로
확산되지 못했을 것들이 어쨌든 나눠가면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심상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쪽은 저 종북 주사파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가 있는 송영길이조차도 당 만들어서 어떻게든 뭘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종북 주사파들은 더불어민주당이냐 이재명 세력이냐 뭐 문재인 세력이냐 조국 혁신당이냐 뭐 진보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윤석열에 반대하는 세력이면 다 좋다. 다 모여라. 그러니까 엊그저께 쫓아낸 임종석이까지 선대위원장으로 다시 왜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총선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그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컸기 때문에 웬만한 이 공천 파동도 다 참아야 돼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종북 주사파들은 승리에 대한 절박함은 진작에 없지만 패배로 인해서 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절박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이자들이 이재명이면 어떻고 조국이면 어떠냐, 임종석이면 어떠냐, 진보당이면 어떠냐, 이석기면 어떠냐, 간첩 혐의자면 어떠냐 라고 지금 다 모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 진영을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 따로 가고 과감은 태극기 애국세력 따로 가고 국민의힘 따로 가고 자유통일당 따로 가고 자유민주당 따로 가고 있어요. 다 자유파인데 종북 주사파 투쟁함에 있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손잡고 가야 될 이 자유파가 이재명이 조국이가 만나는데 왜 한동훈과 장경동이면 못 만나냐 말이에요. 왜 한동훈과 고영주는 만나지 못하느냐. 왜 한동훈과 조원진은 왜 만나지 못하느냐. 저기 이재명하고 조국이가 만나지 않냐. 송영길이가 감옥에만 없었으면 이재명하고 송영길이가 만나지 않았겠냐. 그 점에서 저는 흐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지만 그러나 선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쪽이 패배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처절하게 다시 뭉치기 시작했고 다시 전열을 짜기 시작했다. 얕보면 안 된다. 저 이낙연 세력도 막상 선거에 들어가면 반 윤석열로 선거 치르지 반 이재명으로 선거 치르지 않는다. 저것들도. 그러니 이제 선거는 시작됐다. 우리 자유파도 전열을 짜야 될 때다. 그런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처절하고 절박한 이 마음들을 다시 확인하는 그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5시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5대 5개 유튜브가 공동으로 생방송을 처음으로 할 텐데요. 이 총선 승리와 우리 자유파 진영의 단일 대우 형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생각만큼 제대로 이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공동 생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널리 우리 자유파 진영에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합니다. 오늘 오후 5시 5개 유튜브 너 알아 TV 신의 한수
이봉규 TV, 황장수 TV, 그리고 저희 고성국 TV 5개 유튜브가 공동으로 5시부터 이 총선 어떻게 돌파하고 승리할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직접 토론해 놨습니다. 저도 그 5명 패널 중에 한 사람으로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오후 5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고성국 칼럼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오후 5시 5개 유튜브 공동 생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